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집에서 편안히 임종을 맞는 경우는 채 20%도 되지 않죠. 언제부턴가 죽음은 의료진의 손에 맡겨진 의료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병원의 존재 이유이고 의료진들의 사명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은 죽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최대한 늦추려 합니다. 연명치료, 수액 공급, 각종 의료기기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환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의료진들조차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오래 고통받을 수도 있게 되었죠. 품이 있는 죽음,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세 분의 사연자가 보내주신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때 편안히 보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이별의 순간. 과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 준비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선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일이 꿈에 나와요.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악몽에 가깝죠.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시는 꿈, 어머니가 왜 놓아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꿈. 그런 꿈들이 계속 반복돼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85세 연세에도 혼자 시장 보러 가시고 동네 분들과 수다도 떨고 저희가 말려도 텃밭일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혼자서요. 아이고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계시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일어서지를 못하시니까 119를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다리 좀 다치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게 마지막 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대퇴골 골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수술하면 곧 좋아지시겠죠? 라고 물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더뎠어요. 어머니는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재활도 잘 안 되고. 원래 이런 거야. 나이 많으신 분들은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번 2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침도 하시고요. 병원에서는 폐렴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눈도 잘 안 뜨시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병원에서는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하고 또 가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오빠랑 동생도 번갈아 가면서 지켰고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간병사분한테 물어봤더니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흐릿해지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들과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좋은 치료법은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인공호흡기를 달 수도 있고 영양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삐 울리고 어머니는 그 소리들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계셨던 거예요. 욕창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등과 엉덩이에 빨간 자국이 생기더니 점점 짓무르고 나중에는 진물까지 나왔어요. 간병사분이 하루에 몇 번씩 체위 변경을 해주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버텼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어요. 어머니는 결국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기계에 둘러싸인 채로요. 마지막 순간에도 각종 기계음만 울렸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늘 입으시던 옷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무늬 이불,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만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보셨던 그 눈빛 말이에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기 전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간절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살고 싶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엄마도 살고 싶으시구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간병했고 의사 선생님께 더 좋은 치료법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때 다른 걸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딸아, 이제 그만 일하고요. 이제 놓아줘. 어머니 표정을 자세히 떠올려 보니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기계들로부터,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창으로 온몸이 아프셨을 텐데, 기계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켰던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내 어머니는 마지막 3개월이 가장 힘드셨을 거야. 의식이 있으시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있으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그런데도 저희한테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편안히 가시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기계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후에는 계속돼요. 어머니를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과연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끝까지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편안히 보내드리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재진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도 하기가 어려워요. 목이 메어서. 그래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2년을 투병하셨어요. 정확히는 2년 1개월이었죠.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가 70세셨거든요. 아직 젊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손자 결혼식도 봐야 하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것도 봐야 하고라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치료받으셨어요. 1년 반 정도는 괜찮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며칠 힘드시긴 했지만 또 회복하시고 그렇게 반복하시면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셨거든요. 저희와 외식도 하시고 손자들 데리고 공원 산책도 하시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전까지만 해도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2개월은 정말 힘드셨어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셨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아, 나는 이제 충분히 산 것 같다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소리세요? 아직 치료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럴까? 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 상태를, 앞으로의 전망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지켜보자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밥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고 물도 거의 안 드시고 그래도 의식은 있으셨거든요. 저를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손도 움직이시고 그랬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래, 그래라고 하시면서도 표정이 우울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요. 저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루에 30분씩이요. 중환자실은 정말 차가운 곳이었어요. 온갖 기계들이 삐삐삐 울리고 간호사분들이 바쁘게 오가고 아버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혼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재진이요. 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심전도 기계가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대신 알려주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곧 좋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런데 아버지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주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어요. 저는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아버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가신 후였어요. 갑작스럽게 상태가 급변해서 손 쓸 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눈도 한 번 못 마주쳤고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한스러워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늘 재진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때로는 잔소리 같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말씀들이 저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기계음만 삐삐삐 울리는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혼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병원에 모시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게 하고 비싼 치료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뭐든지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냥 그 말을 들어드렸어야 했나 싶어요. 병원에서는 누구도 이제 임종입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항상 좀 더 지켜보자,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자고만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 말에 기대를 걸었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끝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 다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환자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던 것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하셨던 것도, 마지막에 저를 보시던 눈빛도, 아들아, 이제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고마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마지막 말 한마디 못한 게 정말 한이 돼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손 한번 꼭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기계음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걸 그랬어요. 중환자실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편안히 보내드릴 걸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리고 아버지가 아끼시던 손자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게 하고 그런 따뜻한 마지막을 만들어드렸어야 했어요.
이 후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나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강진경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원래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평생 남한테 패 끼치는 걸 가장 싫어하셨고 뭐든 혼자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모셨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고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했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 무서워했어요. 가족 전체가 지쳐갔죠.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진경아, 나를 버리는 거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요양원 시설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집으로 모셔올게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으셨어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시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적응을 잘하시네요 라고 요양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드셨어요. 음식을 거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아예 입을 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양사분들이 어머님 드셔야 해요라고 하면서 억지로 드시게 하려고 했어요. 숟가락으로 입술을 벌리려고 하고 입안에 음식을 넣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걸 뱉어내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드셔야 힘이 나시죠 라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족분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연사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요. 억지로 음식을 넣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머님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음식을 거부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요.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면서요. 저도 처음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음식을 안 드시게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으로 옮겨서 영양제 투여도 하고 연명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시어머니 일은 남편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온통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입 주변도 상처투성이고 입 안쪽도 빨갛게 헐어있고 간병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를 안 하시니까 수저로 억지로 음식을 넣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온몸에 수액줄을 달고 계시고 입은 상처투성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평생 단정하고 우아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더 심하게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죽으라고 하자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콧줄까지 끼워서 영양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콧줄을 끼우는 과정도 보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니까 간병사 두 분이 붙잡고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 관을 넣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항하셨어요. 과연 어머니께서 지금 행복하실까? 저는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인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각종 연명치료를 이어나갔어요.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24시간 수액 공급, 각종 영양제 투여.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어요. 침대 주변이 온통 기계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치매라서 평소에는 저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저를 보시면서 뭔가 간절하게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모양으로 진경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제발 놓아달라고,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라고요. 남편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는 치매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였어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보,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봐요. 남한테 패 끼치는 걸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에요. 존엄성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울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남편도 이해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으로 모셔와요. 어머니가 가장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곳으로요. 결국 남편을 설득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하셨고 다른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수액도 끊고 콧줄도 다 빼고 인공호흡기도 제거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도록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시자마자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집 냄새를 맡으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50년 동안 살아오신 공간, 본인의 추억이 깃든 공간에 다시 오신 거니까요. 음식은 드시지 않았지만 물은 조금씩 드셨어요. 아들인 남편이 엄마 물 드세요라고 하면서 조금씩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차례로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이 먼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불효자 아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도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잊지 않을게요라고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평온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정말 편안하게 가셨어요. 잠들듯이요. 기계음도 없고 수액줄도 없고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마지막까지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연사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친정 엄마한테는 그 누구보다 자주 가게 됐어요. 엄마 힘들면 말씀하세요.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젠 지킬 준비도 놓을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세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 손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금기의 영역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해하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과정도 길어졌죠.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며칠 만에 끝났을 일이 이제는 몇 달, 몇 년씩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이별을 주지는 못합니다. 각종 의료기기들 사이에서 기계음들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과연 인간다운 죽음일까요? 의료진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 끝까지 해달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료진의 의무이고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의료진들이 가족들에게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제안조차 포기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어떤 마지막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때로는 사랑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떠나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장하는 것보다 존엄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때로는 내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내기 싫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한다면 그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행복했다는 말들을 지금 전해주세요.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안히 가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기계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품을,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후회가 남는 이별을 두려워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냅니다. 언젠가 올 이별을 위해 오늘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의 현실적인 이야기, 가족관계의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